안녕하세요. 김병지입니다.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우리 1과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한 대략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를 이제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수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좀 많이 요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수학적인 지식이 요구되더라도 거래를 할 때는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그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안에서 수학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막 이론적으로 막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경영학과에 있는 파생상품 쪽 과목보다는 많이 이게 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파생상품이 갖고 있는 개념, 그다음 그걸 좀 이해하시고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뭐 개념적으로도 이제 물론 계산 문제야 당연히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개념적인 문제들 아니면은 뭐 변수들이 변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 어떠한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가면, 그렇죠? 이제 파생상품인데 1과목이 선물이랑 옵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물 먼저 쭉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옵션 쭉 공부하고, 이제 기본서하고 좀 기본서에서도 이제 선물 옵션 이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금리 선물이라면, 그렇죠? 주가지수 선물이라면 주가지수 선물과 이제 주가지수 옵션.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 이제 혼동스러우니까 선물부터 쫙, 옵션 쫙 이렇게 가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일단 선물하면은 되게 이제 어렵게 이제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선물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프레젠트가 아니라, 그쵸? 퓨처죠, 퓨처. 여기서는 퓨처라고 얘기하잖아요, 퓨처. 그러니까 선물은 현물, 선물의 반대말이 어떻게 보면 현물이죠, 그쵸? 현물, 그쵸? 현물과 이제 선물. 그래서 현재 물건, 선물은 미래의 물건. 요런 차이인 거죠. 그러면은 파생상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뭐 선물에 대해서 해서 여기 당연히 이제 대표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문제가 훅 치고 들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부분도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뒷부분에도 반복이 되겠지만, 파생상품에는 주로 무엇이 있냐, 그죠? 파생상품. 파생상품을 여러 가지 상품의 종류, 우리가 선물도 들어봤고 옵션도 들어봤다. 그게 파생상품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파생상품일까? 라는 거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은 자기 혼자 존재하기 어려운 거죠. 어떠한 기초 자산이 존재하고, 그렇죠? 어떤 걸 존재하고 무언가, 이 자산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 예를 들어, 그쵸? 이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거나 서로 교환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길 수 없고 기초 자산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기초 자산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상품이다, 자산이다 해가지고 이제 파생 상품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은 그 자체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기초 자산인 거죠. 근데 파생 상품은 그 기초 자산을 구매하거나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 교환하거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 기초 자산 자체. 그래서 선물도 보면은 기초 자산이 주가 지수다, 그럼 주가 지수 선물이 되고, 그 기초 자산이 채권이다, 그럼 금리 선물이 되고, 그 기초 자산이 외국 통화다, 그럼 통화 선물이 되는 거죠. 옵션이라는 것도, 그렇죠, 기초 자산이 주가면 주가 지수 옵션, 기초자산이 금리면, 그죠? 금리 옵션. 기초자산이 외국 통화면 통화 옵션. 아니면 기초자산이 어떤 상품이라면, 그죠? 상품 옵션. 그죠? 이런 거죠.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는지 지금 옵션과 선물, 그 다음에 수합이 뭐냐? 크게 대표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파생상품에서 기초자산에 뭔가를 하는 건데 선물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 선물은요, 이 선도라는 게 있어요. 그 선도라는 건 forward라는 뜻. forward, 그렇죠? forward는 그냥 앞으로 미래 쭉, 선물은 futures, 그렇죠? 선도라는 개념이, 그렇죠? 이렇게 크면 요 선도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둘은 똑같아요. 왜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옵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크게 보면은 이제 수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일단은 선물이라는 건요. 미래의 어떤 자산, 그 자산이 바로 이 기초 자산인 거죠.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파는, 그렇죠? 권리가 아니라 파는 그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가끔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김장철이 되면 이제 김치를 많이 담그는데 그 강원도에 가면 이제 고랭지 배추라고 해서 누가 이렇게 배추밭이 있어요. 배추밭이. 그 배추가 보통 한 10월쯤 이때 이제 수확을 한다면 뭐 6월 달에 씨를 뿌리겠죠. 예를 들어. 그럼 6월 달에 씨를 뿌려요. 6월 달에는 아직 배추가 자라지도 않았어요. 씨를 아직 뿌리지도 않았어요. 막 씨를 막 뿌릴 때 상인이 오는 거예요. 상인이 오고 여기는 농부가 있는 거죠. 상인이 와서 당신 요 배추밭 이거 배추가 몇 폭이 나옵니까? 우리가 평년도에는 한 1000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0폭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씨를 뿌려봐야지 6월 달에 씨를 뿌리고 가꿔봐야지 10월 달에 몇 포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죠. 중간에 뭐 설해가 올 수도 있고 뭐 중간에 6월이랑 10월 사이니까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요 상인이 농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소? 그러면 이 한 포기당 우리 10,000원씩 해가지고, 10,000원 너무 비싸죠? 1,000원씩 해가지고 100만 원에 한번 거래합시다. 100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이 상인이 이러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한테 지금 6월 달인데 지금 계약을 하는데 10월 달에, 그렇죠? 상인은 10월에 구입을 하겠다. 얼마? 전체 이거를 1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농부는 그래? 그럼 10월 달에 나도 너한테만 무조건 팔을게. 나는 10월 달에 너한테 매도를 하겠다. 얼마를 받고 100만 원에. 이제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어떤 거를 이 기초자산은 뭐죠? 그러면 여기서는 배추인 거죠. 배추밭. 배추밭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갖고 있지 않음에도 미래에 미리 사는 약속을 하는 거고, 그렇죠? 배추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래에 특정 시점에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선물인 거죠. 근데 이 거래는 엄밀히 따지면 누구랑 만났죠? 요 100만 원이라는 게 합의가 되려면 어떻게 합의가 되죠? 상인하고 농부가 밀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인이 1000폭이에요? 오케이. 1000폭이면은 작년에 보니까 배추 하나에 900원이었어. 900원이니까 90만 원에 파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농부가. 아하, 이 사람을 보내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배추가 이렇게 싱싱한데 이게 어떻게 900원짜리 배추야. 그래, 작년에 평균 가격이 900원이라도 우리 집 배추는 금싸라기 배추야. 얼마나 맛있는데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1100원에 사게나 그러는 거예요. 에헤이, 남는 거 없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100원에 1000원에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00만 원 1000폭이니까 100만 원인데, 자, 이 사람들 말대로, 그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대로 11월 달에 됐어요. 11월 달에 딱 갔는데, 배추가 엄청 흉작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1000포기가 안 생기고, 500포기만 생겼는데, 100포, 배추 하나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면, 얼마죠? 총? 이게 500만 원이에요. 원래 요 밭대기 하나를 내가, 그쵸? 100만 원 주고 서로 사고 팔기로 했는데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뻔히 500만 원짜리 아는 걸 내가 어떻게 이 상인한테 100만 원에 팔어? 그 뭐예요? 농부 입장에서는 팔면 400만 원 손실이에요. 상인 입장에서는요. 야, 지금 시세가 500만 원짜리를 내가 100만 원 주고 사는구나. 400원? 400만 원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당연히 0이죠. 내가 번 만큼 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농부가 어떻게 하죠? 에이, 나 안 팔아. 그 상인이, 이봐, 농부, 네가 팔기로 했잖아. 어떻게 팔아야지. 싫어. 벌써 나 팔았어. 그럼 나중에 뭐가 되죠? 서로 법적인 분쟁이 생기겠죠. 반대로, 이게 지금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1000포기에서 2000포기가 됐어요. 근데 배추 하나에 100원이에요, 100원. 그래서 전체 20만 원이에요. 그럼 농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농부 입장에서는, 야, 20만 원짜리 내가 100만 원에 사갔는데 상인은 울상이죠. 야, 이거 뭐야, 시세가 20만 원인데 이걸 100만 원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상인은 가가지고 11월 달에 안 나타나죠. 그냥 도망갔어. 농부는 뭐 하겠어요? 상인 잡으러 다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가 내가 번 만큼 남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우리가 이거 신용 리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위험. 이게 신용 리스크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카운터 파티 리스크라고 부르죠. 상대방 위험.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선도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거를. 그쵸? 그래서 이걸 선도거래로 하고, 선물은요, 이거를 누군가가, 그쵸? 딱 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경찰서든 뭐든 예를 들어, 그런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기관에서 딱 보고, 허허! 이보게나! 당신들이 약속했잖아. 무조건 해야지! 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누가 손해보든 누가 이익을 보든 간에 이게 매매가 되도록, 그죠? 결제가 되도록 강제적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선물 거래예요. 요 차이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요 선도 거래가 선물 거래를 포함하지만, 좀 좁은 의미로 본다면, 요 선도 거래라는 건요, 이렇게 장 외에서, 그죠? 당사자들끼리 그냥 우리 사고 팔래라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맺는 거를 우리가 선도거래라고 하고, 선물거래소는, 선물은 뭐냐면 증권거래소에서요, 어떤 표준화된 상품, 예를 들어 주가지수, 뭐 통화, 그 채권 같이 표준화된 상품에 대해서, 그쵸?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이 선도거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그쵸?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정확히 그 이득을 본 만큼 누군가는 손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위험이 크니까 이 거래 상대방 위험을 누군가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얘가 돈 안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반대로 얘가 도망가면 내가 사서 그 돈 메꿔줄게. 이런 식으로 보증을 해가지고 이 거래의 안정성이라는 거를 확보하는 거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도 보면요, 장 외 주식이 있고 장 내 주식 있잖아요. 장 외 주식은 우리가 말하는 거래소, 일반적인 유가증권 시장 아니면 코스닥 시장 이런 데 외에서 파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주식은 뭐예요?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아, 이 주식 얼마요? 얼마요? 아, 너무 비싸요. 싸요. 라고 서로 흥정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선물이란 거는 이런 장 내에서 하는 거고, 요 선도거래라는 거는 장 외에서 하는 거래라는 거죠. 아, 이제 선물, 선도 좀 이해하셨죠? 그쵸? 그냥 이거는, 그쵸? 미래에 우리를 어떤 기초자산을 사거나 파는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에서는요, 내가 매수했다. 이걸 영어로 보면은 매수 포지션, 그죠? 롱 포지션, 그죠? 롱이라는 거 뭐예요? 미래에 내가 무언가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매도했다. 그럼 미래에 그거를 누군가한테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산 사람은 롱, 그죠? 판 사람은 쇼트, 그죠? 쇼트 포지션. 이렇게 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물 거래 있고, 그 다음에 거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게 옵션이잖아, 옵션. 옵션은 영어로 뭘까요? 이거 옵션을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영어 발음이니까 옵션이잖아요. 이제 옵션이라고 하지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옵션, 그쵸? 옵션. 저도 유학할 때 제가 발음이 영어 발음 되게 안 좋지만 저도 옵션 그랬는데 외국 보니까 오하고 아 중간 옵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옵션은 뭐냐? 말 그대로 옵션이 뭐죠? 어떤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그쵸? 선택권이니까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기초자산이 있으면 이 기초자산을 크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사거나, 그쵸? 팔거나예요. 팔거나, 그렇죠? 사거나 팔거나.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아니면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옵션이란 건 뭔가를 산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우리가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가 뭐냐?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예를 들어 8만 원이에요. 근데 이 6개월 안에, 그죠? 현재부터 6개월 안에 0.5년이죠. 0.5년 안에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8만 5천 원에 한 주당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권리를 사는 거예요. 당연히 권리니까 이 주식보다는 저렴하겠죠. 그렇죠? 내가 분양권 같은 거죠. 옆으로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분양권은 그 아파트를 다 만들어지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권리는, 그쵸? 좋은 거잖아요. 권리의 값은 최소한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그쵸? 의무가 안 좋은 거잖아요. 권리는 좋은 거.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이 있으면 아파트 분양권이 아파트 값보다는 저렴하잖아요. 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고, 아파트를 사게 되면 아파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8만 원인데, 예를 들어 앞으로 6개월 안에 언제든지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8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뭐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 현재 시점은 8만 원이니까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 권리를 지금 행사할까요? 안 하겠죠. 왜? 내가 왜 8만 원짜리를 8만 5천 원에 내가 사니? 그럼 5천 원 손실인데. 그치만 이 6개월 안에 8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만 원이 되면요. 10만 원이 되더라도 나는 이걸 8만 5천 원에 내가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권리. 요 사는 권리를 우리가 콜 옵션이라고 그래요. 콜 옵션. 반대로 삼성전자 주식이 8만 원인데 이거를 8만 5천 원에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거를 풋 옵션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8만 원짜리를 8만 5천 원에 팔면 어떤 거죠? 땡큐죠. 왜? 8만 원짜리 8만 5천 원이니까 팔자마자 권리를 행사하자마자 나는 5천 원에 이득을 얻죠. 이런 거를 이제 옵션이라고 한 거죠. 옵션은요, 이거를 이 권리를요, 그쵸? 그 권리잖아요. 그 권리가 있으니까 권리의 반대말을 우리가 의무라고 하잖아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쵸? 누군가가 이 권리를 줬기 때문에 보유하잖아요. 왜? 이거를 의무를 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쵸? 그러니까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 콜옵션을 얘한테 판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콜옵션이라는 건 어떤 거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샀어요. 그러면 얘는 그 권리를 얘한테 가서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하고 의무자가 같이 있다. 즉 무언가를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샀으면 누군가는 내가 이 살 수 있는 권리를 판 거다. 내가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 누군가는 의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은 예를 들어 콜옵션에 대해서도 이거를 판 사람, 구입한 사람, 풋옵션에 대해서도 판 사람, 구입한 사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옵션은 이런 개념이고, 마지막에 수합. 수합은 영어 그대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교환하는 거예요. 수합이 교환하는 건데 왜 교환을 하냐? 이런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집은 수박 농사를 짓네. 얘네 집은 참외 농사를 줘. 참 돈이 없네. 야, 우리 수박이 이렇게 많어. 100개가 있어. 얘네 저 참외가 100개가 있는 거예요. 야, 나 참외 먹고 싶어 죽겠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수박 짓는데, 야, 나 수박 먹고 싶어 죽겠다. 우리 바꾸자. 야, 내가 수박을 10개 줄게. 매달 넌 나한테 참외를 10개 줘. 이러면 1대1로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옵션인 거죠. 그러니까 내 수박을 얘한테 팔고 그 대가로 나는 참외를 받는 거고, 얘는요, 그렇죠? 수박을 사고 그 대가로 참외를 지불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는 수박만 있지만, 그렇죠? 참외를 맛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수박 때문에 너무 질렸는데, 예, 참외도 맛보게 되고, 얘는 참외가 먹고 싶었는데, 수박이 먹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참외를 교환하고 나한테 참외가 많으니까 참외를 주고 수박을 얻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갖고 있는 유리한 것들을 교환하는 거.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갖고 있다가, 그렇죠? 누구는 레고가 있는데 누구는 캐슬 시리즈, 성 시리즈가 있고, 누구는 시티 시리즈, 그렇죠? 도시 시리즈가 있어요. 심심하면 야, 우리 바꿔서 갖고 놀자. 그럼 내가, 그렇죠? 캐슬 시리즈를 안 사더라도 나는, 그쵸? 도시 시리즈를 갖고 있고, 나는 그쵸? 나는 도시 시리즈가 있지만 얘한테 빌려주고, 그리고 나는 캐슬 시리즈를 놀고, 언제까지? 질릴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또 바꿀 수 있고, 서로 마음에 들면 그냥 서로 완전히 교환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게 바로 수합이다. 수합하면은 나의 효용이 어떨까요? 높아지죠. 자, 봐봐요. 여러분이 크림빵이 있어요. 크림빵이랑, 나 크림빵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크림빵이랑 도넛이 있어요. 도넛이 있는데, 이게, 그쵸? 10개 있고, 이게 10개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크림빵만 10개 먹든가, 도넛만 10개 먹든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둘 다 최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건요. 크림빵 5개, 도넛 5개.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만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크림빵을 계속 10개만 먹으려고 해봐요. 뭐죠? 물려요. 물린 건 뭐죠? 나 크림빵을 10개 먹었을 때 행복이 100이라면, 도넛을 10개 먹었을 때 행복이 100이라면, 만약에 크림빵을 5개 먹고 도넛을 5개 먹으면 덜 물리잖아요. 그럼 이때 행복이 120이죠. 즉 뭐냐? 이게 바로 효용, 경제학의 효용이라는 거죠. 어떤 게 너무 많은 사람한테는요, 그 자산의 가치가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어떤 게 너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그 자산이 유용한 거예요. 얘도 봐봐요. 수박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참외가 자기한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얘는 참외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수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교환하면요. 얘의 행복이 이전보다 올라가잖아요. 맨날 수박만 먹다가 참외도 먹으니까. 얘도요, 행복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환 거래를 하면 서로의 만족이, 우리가 무언가를 더, 수박을 더 많이 생산하고 참외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기쁨이 막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수합 거래다. 그렇죠? 이제 파생 상품은 크게 다시 돌아가면은 세 가지죠. 첫 번째, 선물 거래가 있고 선도 거래가 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은 기초가 되는 기초 자산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선물 거래는 거래소 안에서 정형화된 제품을 사고 파는 거,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기로 약속하는 거, 반대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팔기로 약속하는 거. 선도 거래는, 그렇죠? 거래소 바깥에서 지들끼리 만나서 하는 거.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자, 두 번째 옵션, 그렇죠? 옵션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거. 콜 옵션이라는 건, 그렇죠? 내가 뭘 살 수 있는 거. 풋 옵션은 내가 뭘 팔 수 있는 거. 이거 헷갈리잖아요. 콜이 뭐죠?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콜이잖아요. 내가 살게, 일로 와, 일로 와. 풋은요, 애따. 던지다는 뜻이잖아요. 던지다. 놓다. 애따, 가져가라. 나 놨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파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덜 헷갈리실 겁니다. 콜. 그거 뭐예요? 아, 나 살게. 그쵸? 풋. 아, 놨다. 안 살게. 그게 뭐예요? 판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는 수합. 그죠? 수합은 서로 교환하는 거다. 이런 파생 상품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거의 주체는 기초 자산이 필요하다. 요 자체만으로는, 그래서 기초 자산이, 그죠? 금리면 금리 선물, 금리 옵션, 금리 수합. 돼지고기면은, 그죠? 양돈 선물, 양돈 옵션, 양돈 수합. 다 이렇게 기초 자산에 따라서 앞에 그 이름이 붙이면 돼요. 그렇죠? 통화면 통화 선물, 그렇죠? 금이면 금 선물, 은이면 은 선물, 구리면 구리 선물, 오일이면 오일 선물, 그렇죠?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차익 거래. 차익 거래가 어떤 개념이냐면 세상에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치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금덩이가 하나가 있어요. 금덩이가 1kg가 있는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국이 아니라 서울이라고 할게요. 서울에서는 한 덩이에 1억을 해요. 그렇죠? 똑같은 금덩이 반짝반짝 빛나죠? 부산에서는 한 덩어리에 2억을 해요. 저 금덩어리 한 덩어리가 1kg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서울에서는 어떠한 금은방에서든지 금덩어리를 1억에 다 팔아요. 부산에서는 어떠한 금은방인지 금덩어리를 전부 다 2억에 금은방에 팔 수 있어요. 2억에 사거나 2억에 팔 수가 있어요. 서울은 1억에 사거나 1억에 팔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으아! 금은방으로 달려가요. 어느 금은방이에요? 그쵸? 서울에 있는 금은방을 달려가요. 서울에서 금을 사요. 금을 사고 비행기를 타거나 KTX를 타가지고 부산에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마이너스 1억이라는 금을 사니까 내 돈이 나갔잖아요. 부산에 가서 헐레벌떡 가는 거예요. 금방 가서 금 사주세요. 2억에 사줘요. 그렇죠? 2억이 벌죠. 그럼 나는 얼마 벌죠? 1억이 벌죠. 이것처럼 일물일가는 뭐냐? 똑같은 물건이라면 이 물건이 어디에서 팔던지 간에 동일한 가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똑같은 물건이라면. 금이 이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똑같은 물건이 서로 다른 가격을 갖고 있다면, 그죠? 서울과 부산처럼 서로 다른 가격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나냐? 그죠? 이렇게 비싼 데서, 그죠? 싼 데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비싼 데에서 팔아버리는 거죠. 부산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 없어요. 부산에 있는 사람은요, 야, 나 이거 빌려달라는 거죠. 야, 내가 이거 빌려줘. 이거 2억을, 그쵸? 이거 빌려주는 거죠. 2억을 빌려줘. 그리고 내가 여기서 팔아요. 그쵸? 이걸 빌려주는 게 뭐냐면, 너 나한테 2억 줘. 2억 주고, 내가 한 달 후에 금덩어리로 갚아줄게. 어차피 금값 2억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2억을 가고, 그치? 2억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가요. 서울에서 2억 갔으니까 금덩어리 몇 개 사죠? 2개 사죠. 근데 나는 하나만 갚아주면 돼. 그러니까 나는 금덩어리 하나 사고, 하나 1억은 내 호주머니에 넣어요. 그래서 요 산 금을 다시 부산에 와서 얘한테 하나 갚아줘요. 그럼 나 앉은 자리에서 1억을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서울에서는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금은방에 장사진을 이루어져요. 그럼 서울의 금값은 어떻게 되죠? 금을 사려는 사람, 금에 대한 수요가 서울에서는
엄청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면 금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쵸? 부산에서는 서울 사람들이 금을 갖고 와서 계속 팔아요. 금에 대한 공급, 그쵸? 금을 팔려는 사람이 공급이 늘어나죠. 또 금도 얘도 빌려가지고 서울에서 사와가지고 계속 팔잖아요. 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떨어져요. 언제까지? 서울과 부산의 금값이 같아질 때까지 떨어지죠. 이게 바로 차익거래. 그죠? 똑같은 물건이 서로 가격이 다르면 이처럼 가격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려는 행위들이 발생해요. 이거를 차익거래라고 하고, 이런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야 우리는 이제 시장이 균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과 선물도요, 그쵸? 어떤 게 보면은 두 가격 간에 그 어떤 가격의 그런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현물 가격 똑같은 건데, 현물 가격이 100원이면 예를 들어 뭐 선물 가격은 99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 비율이 있어요. 근데 선물 가격이 99원일 때 현물 가격이 101원이에요.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사실 원래 균형 가격이 100원인데 101원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럼 뭐죠? 현물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얘를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얘 돈으로 사고, 그 다음에 만기 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굳이 그냥 그렇구나 아직 그걸 막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그렇죠? 현물과 선물 가격이 일정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가 너무 벌어지거나 너무 좁아지면, 그쵸? 이 가격이 균형 가격 시장에서 교란이 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막, 그쵸? 비싼 거는 팔고 싼 거를 사고, 이런 거래가 발생한다. 이걸 바로 차익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차익거래의 의미는 선물에서는 선물뿐만이 아니라 옵션, 스왑 전부 다 차익거래예요. 왜? 균형을 생긴다면 차익거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가정해가지고 선물 가격의 이론 가격, 현물 가격의 이론 가격, 옵션 가격의 이론 가격, 그렇죠? 그다음에 스왑 가격의 이론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왜? 항상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거 한번 읽어만 볼게요. 주가지수 차익거래, 주가지수가 보면 우리가 코스피 200 같은 거예요. 그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죠? 코스피 200이란 건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지표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그걸 가지고 사고 파는 거예요. 마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 가격과 주가지수 선물 가격 간에 일시적으로 가격 불균형. 그쵸? 뭐죠? 선물과 현물은 주가지수라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얘는 현물은 현재의 물건. 그쵸? 얘는 미래의 물건이죠. 그래서 시점만 다르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주가지수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 똑같은 물건이 시점 간에, 그쵸? 가격 불균형 상태가 나타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가격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비율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로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하는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데, 주가지수 선물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건 뒤에 나오니까 지금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위험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 시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매. 뭐냐? 그러니까 비싼 거를 팔고 싼 거를 구입한다는 거죠. 선물과 현물이니까 이거 서울에 있는 금, 부산에 있는 금. 그렇죠? 이걸 동시에 매매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걸 샀다가 부산에서 팔고, 부산에 거 샀다가 서울에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동시 매매하여 이익을 얻는 무위험 전략이다. 이론 가격을 먼저 도출하여 결정한다. 선물 가격이 고평가된 경우 저평가된 경우보다 균형으로 빨리 회복한다. 뭐 매수 차익 거래, 이거는 현물을 구입하면서 이제 차익을 얻는 거, 매도 차익 거래, 현물을 매도하면서 차익을 얻는 거, 뭐 이런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보죠. 주가지수 선물의 차익 거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프로그램 매매 중 선물과 연계되는 것을 비차익 거래라고 한다. 프로그램 매매가 우리가 이제 뉴스 보면은 이번에 기관이 얼마 사고 외국인이 얼마 사고 프로그램 매매가 얼마고, 프로그램 매매는요 증권사나 투자신탁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그램에다가 매매해서 일정한 수준이 되면 매수하게끔, 일정한 수준이 되면 매도하게끔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 매매는 처음 두 가지예요. 차익 거래가 있고 비차익 거래가 있어요. 차익 거래 뭐예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해서 그 가격 차이를 내가 얻으려는 그런 거래가 있고, 비차익 거래는 그냥 내가 보기에 예를 들어 이거죠. 뭐 삼성전자가 현재 뭐 7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7만 원, 6만 5천 원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
이게 우리가 보면 지정가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 지정가 주문 같은 거. 이건 그냥 내가 보기에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비싸거나 아니 반대로 이 정도 가격은 너무 비싸가지고 요 가격 범위 밖에 있으면 사거나 팔도록 프로그램에 시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비차익 거래라고 하죠. 선물하고 연결되는 건 뭐예요? 그죠? 차익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은 틀린 얘기고 차익 거래는 선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가 아니라 선물과 현물이죠. 틀린 얘기죠. 한번 차익 거래의 목적은 손실 위험이 없이 그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거. 앉은 자리에서 내가 그냥 꽁돈을 얻겠다. 이게 바로 차익 거래의 목적인 거죠. 이게 정확히 차익 거래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경우 매수 차익 거래보다는 매도 차익 거래 발생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요거 3번이죠. 자, 그다음에 또 문제 볼까요? 파생 상품의 이해. 그렇죠. 아까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드려요. 여기 이제 나와잖아요. 이 파생 상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하고 가도 되죠. 그죠? 파생 상품을 보면 선도, 선물 얘네들을 이제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렇죠?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한 가격, 현재 정하는 가격이죠. 거래할 것은 현재 약정하는 거. 그렇죠? 거래는 실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미래에 일어나고, 그렇죠? 현재 있으면 여기서 미래예요. 예를 들어 뭐 t는 1, 여기 t는 0. 요때 약속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기야라고 하고 요때 거래가 실제 실물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약속을 하고. 물론 이때도 약속 자체를 거래라고 보죠. 뭘 사기로 한 거래, 팔기로 한 약속을 하고, 그렇죠? 현재 약정하고, 그렇죠? 이때 거래를 하는 게 바로 선도와 선물이다. 옵션은요, 미래의 특정 시점이나 어떤 기간 동안에 약정한 행사 가격, 그죠? 행사가 약속한 가격이에요. 어떤 거를 사는 게 뭐죠? 콜 옵션이라고 했죠. 어떤 걸 파는 거, 풋 옵션이죠. 파는 거. 콜은 뭐죠? 콜, 일로 와. 일로 와. 그죠? 여러분들 보면 이게 되게 기분 나빠요. 그렇죠? 저도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조교 일을 좀 했어요. 교수 어떻게 보면은 그죠? 연구 조교 일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랑 같이 수업을 들어가요. 교수 수업이에요. 거기 있는데 갑자기 교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야, 사람을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고 막 이런 얘기 들어서 알고 봤더니 그냥 걔네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콜이라는 건 우리가 장사할 때 그죠? 야, 일로 와. 그죠? 이렇게 해야지 좀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을 기분 나쁘죠. 일로 와. 콜. 부르는 거죠. 그죠? 콜 택시는 뭐예요? 일로 와. 내가 부르는 택시. 콜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사는 거. 풋은 풋. 그죠? 풋은 어떤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사가라. 그래가지고 놓는 게 풋이다. 그래서 사는 거는 콜, 파는 거는 풋.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압. 미래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건데 이 현금 흐름은요, 다양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교환의 대상이 아까 수박과 참외였잖아요. 현금이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렸으면 어떤 사람은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이 변동금리에 따라서 수입이 오면은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한 달에. 이게 고정. 그렇지만 내가 집을 샀어요. 대출이 변동금리야. 변동금리인데 현재 금리가 1%일 때 300만 원을 지출해. 2%가 되면 600만 원을 지출해. 근데 이 금리에 따라서 내 위험이 크잖아요. 금리가 갑자기 1%, 2% 되면은 나는 그쵸, 번 돈을 전부 다 이제 집 산 대출금 갚는 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내 이 월급은 고정이야.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나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낫겠죠. 고정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한 달에 그냥 400만 원만 낼래. 그럼 난 항상 100만 원만 돈이 남는 걸 알잖아요. 반대로 나는 금리에 따라서 소득이 변동해. 금리가 올라가면 소득이 올라가. 즉 500만 원인데 1%일 때는 2%일 때는 700만 원이야 라고 한다면, 그쵸? 내가 빌린 것도 금리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내가 고정금리로 해봐요. 그러면은 내 소득은, 그죠? 고정금리는 내 소득은 1%로 떨어졌는데, 그죠? 고정금리가 계속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금리를, 그죠? 변동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 나가는 것도 변동으로. 내 수입이 고정급이다. 나가는 것도 고정급으로. 이래야지 위험이 적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게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받는 돈은 변동금리인데
나가는 돈은 고정금리. 그쵸? 이랬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야, 내가 받는 돈이 변동이니까 나도 나가는 거 고정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가는 게 고정이니까 받는 걸 내가 고정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누구 고정으로 난 줄 사람 없어? 줄 사람 없어? 이게 서로 찾아가지고 이걸 교환함으로써 나의 이런 현금 흐름을 변동이면 변동, 고정이면 고정에 맞추는 게 바로 수합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FRA, 그쵸? 이제 이게 금리예요. 금리라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금리를 하는 상품이 뭐죠?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을, 그쵸? 기초자산으로 매매하는 거. 그래서 이걸 채권 수합, 채권 옵션 대신 금리라는 거.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금리, 이자율이니까요. 이렇게 한다. 통화는 외국환, 그쵸? 외국환이다. 그래서 선물환, 통화, 외환 수합, 그쵸? 통화 수합, 통화 옵션, 주식. 그 주식도 보면요. 주가 지수가 있잖아요. 코스피 200 같은 거. 이 주식은요. 개별 주식. 삼성전자를 하나 사거나 팔 수 있는 거.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사기로 계약한 거. 삼성전자를 매각하기로 계약한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말을 쓰면 개별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 주가 지수라면은 아까 인덱스 있잖아요. 코스피 200이나 뭐 코스피나 뭐 코스닥 150이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했으니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볼까요?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가치 변화에 따른 기초자산 핵심 용어가 가격이나 가치 변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거나 이에 따른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일종의 금융상품, 이걸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부르죠. 2번이죠. 자, 파생상품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이익률의 상승 효과를 깨야 한다. 그쵸? 남의 돈을 많이 써가지고 상승 효과를 깨할 수 있으며 적은 투자 금액에도 큰 규모다. 이런 건 뭐죠? 그러니까 적은 투자해가지고 큰 규모. 그게 뭐예요?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거나, 그렇죠? 적게 투자하고 엄청 잃거나, 그렇죠? 레버리지 효과다. 이 파생상품이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이제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하나에 8만 원이다. 얘를 살 수 있는 권리는요. 그렇죠? 하나에 100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8만 원 있으면은 얘를 몇 개를 사죠? 한 개밖에 못 사요. 근데 8만 원 있으면 얘를 살 수 있는 권리는요? 그쵸? 800개예요. 800개를 살 수 있어요. 8만 원으로. 그쵸? 그러면 얘가 보면은, 그죠? 살 수 있는 권리가 요 100원짜리가, 그죠? 요 권리가 있는데, 실제로, 그죠? 요 100원짜리인데, 요 800개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8만 100원이 올랐어요. 그럼 800개니까 800 곱하기 100원이 올랐으면 내가 이익이잖아요. 8만 원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8만 원 투자해서 8만 원. 100% 이익 발생한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실제로는 8만 원이 8만 100원이면 실제 현물 가격은 얼마 안 변하는데, 그래서 파생상품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권리, 뭔가 약속,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지금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갈까요? 파생상품의 거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요.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치에 비해 훨씬 적은 거래 금액으로, 말씀드렸죠. 좀 전에 옵션. 맞다. 2번, 옵션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매입, 매도할 수 있는, 그쵸?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다. 맞죠? 옵션은요, 일정 시점에서 내가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죠. 3번, 파생상품은 기초가 되는 상품에 따라 주식, 채권, 금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쵸? 채권 파생상품, 이게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4번, 파생상품은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아니죠. 파생상품은, 그쵸? 우리가 꼭 뭔가를 사야지만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죠. 뭔가를 팔아도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은 양방향으로, 그쵸? 산 사람도 이익이 막 마이너스 무한대, 그쵸?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고, 산 사람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갈 수 있죠. 서로 양방향으로 터져 있는 게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사면요, 내가 10,000원어치 주식 샀어요. 그럼 나의 최소 손실이 얼마죠? 10,000원만 손실 보면 돼요. 파생상품은요, 10,0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이번 시간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